네, 저희가 뭐 부캐, 본캐 이런 얘기 있죠. 그 데이터 거래소가 본캐라면 저희가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부캐 같은 개념인데요. 그 또 미아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디자인하시고 또 사업을 하신 오 위원님께서 사업 좀 배경과 그럼 앞으로 올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의 첫 번째 목적은 데이터의 개방입니다. 특히 공공 부분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현재 개방을 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데이터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각 10개 분야별로 실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보고 그 모을 때 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10개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6개 플랫폼을 추경으로 추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6개 이제 플랫폼인데요. 올해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플랫폼은 구축은 내년부터 다시 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센터들을 아마 30개 정도 이제 선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데이터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제가 이제 그 결합을 지원하게끔 올 한해 이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늘리는 게 아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집중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제약 조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가이드,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주권의 문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그 근본적인 문제라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고, 또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연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유 교수님 혹시 법 제도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거나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데이터가 거래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이더라고요. 일단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막 영업 왜 비밀이 막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나의 경쟁사가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에 대한 거. 그런 큰 시각에서 이 데이터 거래 법률 요소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만 소위 말해서 안전하고 쉬운 거래가 되겠더라고요. 이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표준 계약서라든가 운용자 입장에서 약간의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잡혀져 가고 있지만 아직 그게 확실한 제도적으로 아주 스페셜파이 돼가지고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이번 이런 그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지금 사실 법령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원이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데이터는 이제 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와 그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와 비슷한 성향들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또 맹점들이 좀 있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지금 저작권에 관련돼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들도 들어간다라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들을 제공할 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실 수 있는 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소관부처가 중기벤처부일 텐데, 이 중기벤처부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아마 이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벤처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소도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수요 발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1, 2년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바우처 제도 자체도 같은 시간에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요하는 그 수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거래 자체가 언제쯤 제일 많이 이루어지냐를 보면 딱 그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 돈을 내고 제일 많이 구매를 한 그 쪽은 당연히 공공기관 쪽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주로 집행이 되느냐? 나라장터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그 2019년에는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6개의 추가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K데이터의 그 데이터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16개 데이터 거래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이런 17개 기관에 올려져 있으면 그 거래소를 통해서 그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거는 만들어 놓지만 실제 활용은 안 하고 있고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창하는 데이터 거래소 모델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거래소고요. 그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데이터셋에 대한 원본에 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이걸 해시값을 전환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실제로 원본이 훼손됐을 때 알람을 주거나 그 훼손이 방지될 수 있는 기술을 고안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니아 빅데이터 플랫폼은 약간 개방성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다운을 받아버리면 훼손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DRM 개념처럼 이제 그 정의가 축소된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있는 것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공공 데이터보다는 실제로 내가 활용 가능한 민간 데이터 확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은 상당히 B2B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요즘에 떠오르는 또 개념이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컨셉이에요. 그 K데이터랑 저희가 2019년에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을 또 같이 했는데 민간 데이터 위주로 해서 데이터를 사서 그 폐쇄구역에 집어넣고 21개 지정자석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자기 데이터와 그 민간 공공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원본 데이터를 반출 못하고 서비스만 반출하는 형태의 또 다른 이제 변형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또 플랫폼이 민간 기업에서 또 요구들이 올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은 이제 사업 시작 때부터 계속 신경 썼던 부분이고요.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좀 더 적합한지는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서 판단을 잘 해주셔가지고 큰 하자 없이 좀 진행을 해온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과금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이드를 주면서 과금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과금을 세팅을 해 나가면서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 가이드를 주는 게 좋을지는 이제 과기부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매뉴얼 작업이나 가이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부도 계속 좀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의 거래 좀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MP3와 같은 콘텐츠에다가 무차별적으로 DRM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미 네트워크나 아니면 컴퓨팅 인프라는 다 바뀌어 왔고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들도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들을 파일로만 누구한테 제공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API나 클래스로 제공해주자. 그러니까 거래소의 시장이 단순히 파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SaaS와 같은 서비스 에즈어 서비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변환할 시점이 왔다. 그러면은 저작권이나 사용 권한이나 사용에 대한 기간이나 전혀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활용하고 제공해 줄 만큼의 컴퓨팅 파워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된 법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바뀐 어떤 디지털 DT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한 거래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데이터 구독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작권 문제나 보안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 고민을 짧은 기간 내에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답을 드리자면 일단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그 플랫폼의 역할은 데이터를 유출이 안 되게 제대로 된 경로가 아닌 그 방법으로 통해서 유출이 되지 않게끔
완전하게 만드는 거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DRM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예민하게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거래를 했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DRM에 걸린 상태에서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봤고, 이 활성화 측면에서는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 플랫폼에서는 차선책으로 어떤 대답을 내놨냐면, 구매자들에게 데이터들을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별도의 클라우드 분석 환경을 별도로 제공하는 걸로, 그 방향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본인들의 PC나 아니면 노트북에 다운받지 않고도 본인들 계정 안에 자기네들이 구매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의 분석 환경을 제공을 해드린 건데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도 꽤 많습니다. 과금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것. 저희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이 데이터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게 우리 과연 돈 주고 살 만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을 꼭 따라 나오는데, 혹시 뭐 두 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치이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희소성과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죠. 이 데이터 갖고 뭐 할까? 이 데이터 갖고서 어떻게 가공해서 누구한테 제공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국가에 대한 지원책이 좀 따라준다라면은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국가기관에서 좀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주체에도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도 우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융합해서 쓰는 데이터가 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플랫폼 간의 협력 체계를 좀 공고히 하던가, 그 데이터들을 수급받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이 좀 들어가면은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가치들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가 그 유동인구 데이터와 또 결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실제 어느 지역의 상권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또 어떤 종류의 업체들이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예시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코머스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거든요. 특히 제조업체한테는. 이제 제조사는 개인들의 나중에 제일 마지막 개인 고객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유통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 이코머스 데이터로 하여금 자기네들 그 상품들이 얼마 정도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경쟁사는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그들은 마케팅을 해서 실적을 내는지, 이제 기존에 없었던 그 엔드 유저의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이제 좀 더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그 가치도 많이 알겠습니다. 네. KDX에 돈 되는 데이터랑 타겟 매트가 된 데이터가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고민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분야별 플랫폼이 잘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자생력을 확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제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데이터 지도로 제가 이제 소재 정보는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공공 부분에 또 데이터 포털도 있고, 그다음에 또 AI 데이터 쪽에는 AI 허브가 또 있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포털들, 그다음에 허브 등이 아마 이렇게 한 곳에서 아마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또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적으로만 이제 통합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
표준을 다 맞춰줘야 되고 메타데이터도 다 맞춰줘야 되고 품질 자체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 하나하나가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플랫폼의 이제 주관기관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 다 합치면 한 400 몇 개 기업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고 결국은 하여튼 생태계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서로가 각자가 그냥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거버넌스는 필요한데 그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의 역할과 어느 정도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비슷하게 지금 제가 그 데이터 그 얼라이언스라고 있거든요. 이 얼라이언스는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플랫폼의 주관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현재는 거버넌스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이제 공공 데이터가 붙을 경우, 그다음에 AI 허브가 붙을 경우,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거버넌스 자체를 또 어떻게 또 그려 나가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얘기도 합니다. 저 앞에 계신 이제 유통소비 KDX와 한국이 그러니까 산림 플랫폼, 그다음에 환경 플랫폼, 교통 플랫폼하고 저희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의 어떤 목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몇몇의 플랫폼들이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정한 주제를 하나씩 만들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제공한 기업들한테 나중에 이제 크레딧을 제공하는 형태로 좀 저희가 이제 기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의 어떤 수익 구조나 기반이 좀 연합회나 아니면은 이제 얼라이언스들을 활성화하면은 근시일 내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통으로 쓰는 그런 표준화나 품질 진단에 대한 그런 체계가 수립이 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차별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야 좀 더 그 플렉스블한 그런 형태로 그 체계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 연구했을 때 이게 큰 아젠다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의논했던 테마로 다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바로 거래소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가 아까 맨 서두에도 말했지만 왜 필요하느냐? 알아서 다 거래할 수 있는데 이 거래소가 있으면 더 투명하게 안전하게 신뢰성을 갖고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니까 거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거래소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이 거래소가 아까 보안도 있었고 과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팔러시가 있어야 된다. 그 팔러시를 셋업하기 위한 키 퀘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뭘 팔 거냐. 여기서 파는 게 어떤 데이터 상품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목적별로 일단 모으고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서로 섞여서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융합을 하다 보면 보안이나 결제나 과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법적인 문제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뭘 팔 거고 그게 누구 거냐. 이걸 누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고 자 누가 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 다음 세 번째 키 퀘스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래 저희가 지금 데이터 거래 유통이라고 하지만 이 거래 유통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개만 할 수도 있고 거래 아까 샌드박스 안심구역 분석 도구를 줘서 아까 클라우드로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융합 결제를 분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까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플러스 민간에 한 10개 있는 거 다 모아서 보드로 딱 소재를 노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대충 기준가 얼마를 팔렸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파는데 데이터 아까 시장에 맡긴다 나왔었잖아요. 시장에 맡긴다는 게 뭐냐 좋은데 시장에 맡기려면 시장이 충분한 정보가 습득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 내가 바깥의 걸 섞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컨설턴트를 부르든 누구를 불러서 팔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내 비즈니스 모델의 상당 비즈니스 그 수익이 데이터로 인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디지털 자이언트들처럼 그렇게 되면 엄청난 성숙 단계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팔려는 사람들이 또는 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아직 단계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적인 서비스가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소개해주고 큐레이션 해주고 뭐 보여주고 품질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한계에 대한 자유로움, 안전한 데이터라는 어떤 확신,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 그다음 분쟁 해결의 사례, 뭐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세밀하게 있으면 그것의 형태가 마켓플레이스든 법에 근거한 데이터 거래소든 아니면 민간 데이터들을 엮어서 보여주는 어떤 보드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거버넌스는 지금 니아에서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플랫폼 간의 연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짚어보면 니아의 사업은 출발은 데이터 거래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 플랫폼에 일단 통합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데이터를 통합해라. 초기에 거기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고요.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니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임업이나 KDX도 3년차 운영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데이터 거래소를 고민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빅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 거래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거래소 관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라보는 조금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10개 센터 다 필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데이터 거래,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림이라는 데이터 거래소에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 그러면 이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품질이 확보가 되고 어떤 수준의 메타 표준이 돼야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고민하면 지금 이 원천의 빅데이터 레이크와 지금 윤지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래소에서 필요한 데이터 안심구역 서비스는 분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이렇게 오버랩되고 혼동이 되다 보니까 통합이 우선이냐 거래가 우선이냐 이 관점의 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디스커션 해보니 이제 많은 부분 거래소 관점으로 좀 많이 관심이 이동을 했다. 그럼 그 기준부터 정책이나 품질이나 표준이나 가치 산정이나 과금이나 그리고 거기에 분석 환경 제공까지 이렇게 좀 세트로 다시금 관점의 변화를 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20년 가까이 우리 이 대표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자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4차 산업이다라고 모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 같은 이런 게 뭐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냐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번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방송하고 통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텔코 회사들이 방송의 영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VOD나 올레 TV 이런 거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과 영역이 옛날에는 이게 다른 영역이었는데 이게 왜 하나 영역으로 이렇게 합해지는가? 그게 이제 융합이라고 그랬죠. 융합.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디오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디지타이즈 했기 때문에 그죠?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디지털 변환에 굉장히 얼리 어댑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방송 영역과 통신 영역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뭔가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산업을 촉진시키고 결국 디지털 변환이 확장이 되면 결국은 데이터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나 무슨 통제도 하고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데이터 분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도로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멤버들은 보통 이제 법조인이 많습니다. 예.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이제 법조인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걸 하나로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보면 결국 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냥 초급 수준으로 이렇게 쓰는 거에서
실전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실전 상황으로 가야 활성화될 거고 결국 세계를 선도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활성화 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거래를 통한 이런 지식산업 활성화 4차 산업에 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 대표님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오 그런 것 같고요. 자, 아까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는 걸음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걸음이 진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되는 그러한 그 첫 걸음도 되고 아니면 기회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2시간 동안 감사하고 저희가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여기 플랜카드